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황교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마이데이터 제도에서 특히나 그 보건의료 정보에 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이게 서울경제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이때도 지금 계속 이렇게 급속히 거의 익스포넨셜 커브를 그리고 있죠. 이렇게 시장 규모가 이제 확대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기사냐? 2022년 기사입니다. 지금 2025년이죠.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 현황이라고 해서 카카오의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었는데 보시면은 의료정보 빅데이터에 관련돼 가지고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벌써 2019년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2021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옛날부터도 다 알려진 내용인 거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데이터 가치는 누구나 알지만 내가 먼저 활용해서 이걸 사업화할 수 없을까? 이런 다 꿈을 갖고 계시죠. 근데 반대로 이 환자, 정보 주체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나 예민한 내 질병이나 치료 기록을 의료진도 아닌 남이 보면 기분이 어떨까라는 측면이 항상 이렇게 상존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요거를 동의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면은 뭐 큰 문제 없겠지라고 접근을 하시는데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은 개인정보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는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게 항상 나옵니다. 자, 동의를 받으면 일단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개인정보에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의료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특히나 건강정보에 관련된 거는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까 15조에 따른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엔 동의받으면 되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 동의만 잘 받으면 되겠구나. 사업을 시작해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의료법을 보면은 환자 본인의 기록은 본인이 의료기관에다가 요구를 하면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본인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주거나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에 관한 기록에는 이제 진료기록부, 그다음에 여기 조상기록부, 간호기록부, 그다음에 처방전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환자를 통해서 받으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환자 본인을 통하지 않고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환자한테서 내가 받겠다라는 대리권을 받아가지고선 내가 가서 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의료법 21조 3항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요청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시행규칙을 내려가서 보면은 대리인이 그 환자에 대한 기록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기록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받아가려고 할 때 내 신분증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사면은 신분증이 있을까요? 일단 이상하죠. 특히나 법인 같은 경우에 신분증을 드림이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문헌상으로는 배치가 좀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위임장 이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의료 정보를 가지고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자인데 내가 그 환자의 정보를 받아오려고 그러면은 환자의 신분증 사본까지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환자는 그 서비스 쓰고 싶을까요? 그러면은 내가 이 어떤 앱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내 신분증 사본까지 다 제공을 해야 돼요. 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면 가능한 방법이 뭐냐? 결국에는 환자 본인이 내 진료 기록부를 받아서 아니면 처방전을 받아서 그거를 찍어서 아니면은 스캔을 해서 내가 서비스 받고자 하는 회사에다가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죠.
결국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의료기관한테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오는 거가 아니라 환자 본인이 다 챙겨가지고서 그때그때 계속 다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 사업이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스타트업 중에서 한 반쯤 포기하십니다. 야,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제가 새로운 희망이라고 썼긴 하는데 새로운 희망일 수도 있고 아직은 희망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입니다. 결국에는 이 마이데이터 제도에서는 개인 정보를 정보 주체가 이제 어떤 기관한테 보내라고 시키는 건데 그러면은 그 보내라고 시킬 수 있는 기관, 너가 갖고 있는 정보를 보내줘. 네가 갖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보를 전송해주는 사람, 정보를 전송해줄 수 있는 자에는 현재 보건의료 관련된 내용에서는 여기에 있는 요 4개로 지금 딱 결정이 됩니다. 하나가 질병관리청이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심평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이 있어요. 상급종합병원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기타에 몇 가지 고시하는 병원이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4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의원하고 병원은 어떻게 되느냐? 상급종합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정된 대상이 47개입니다. 근데 이거를 상급종합병원 말고 병원급이라든지 그냥 종합병원 아니면 의원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들이 모두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 누군가 내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업체한테 보내라고 시킬 수 있느냐. 그게 현재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이데이터 상으로는 아직은 거기까지 확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내가 어떤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나의 진료 기록을 어떤 서비스 업체에게 보내가지고선 맞춤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결국에는 어떤 자에게 전송하라고 시켜야 되는데 그 어떤 자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아무나 받으면 안 되죠. 내가 그냥 조그만 사업체 그냥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고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만이 현재는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받고선 내가 사업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지정을 받으려 그러면은 지정을 받은 후에 어떤 걸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3번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료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관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맞춤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전문기관 지정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는 기존에 받으셨던 만약에 전문기관 지정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대체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 조치, 그다음에 기술 수준 및 전문성, 그다음에 재정적 안전성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셨겠지만 이런 전문기관에는 크게 3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제 중개전문기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이렇게 나눠 있는데 보건의료를 다루겠다 그러면 무조건 특수전문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카테고리는 안 됩니다. 중개전문기관은 중개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특수전문기관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선 전송을 내가 요구를 한다. 내가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송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전송을 받을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의료법에 따른 진료 기록 등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의료법 보여드렸던 뭐 진료 기록부일 수도 있고 처방전일 수도 있고 그런 정보들이 쭉 들어온다고 법률상으로는 보이죠. 그리고 약사법에 따른 조제 기록 이런 것도 들어오고요. 한 가지 제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를 통하여 생성된 수집된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웨어러블 기기도 있고 아니면은 만성질환자 같으신 분들은 집 안에서도 어떤 케어 받으시는 기기들을 사용을 하시죠. 요즘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특정
내 병원에 계속 보내도록 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렇게 의료기기를 통해서 생성된 정보도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은 좀 제한적이에요. 바로 전에 위니에서 지금 황보열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접종 정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저렇게 지금 표에 있는 것이 세부 항목으로 지금 써 있는 것처럼 하나 저것들만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상급 종합병원이 이제 관심이 있으실 텐데 상급 종합병원을 보시면은 환자 정보에서 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내원 정보, 그다음 진단 임상적 상태, 아니면 수술 및 처치 상태, 수술 및 처치 일자 이렇게 딱 정해진 정보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법률에서 보신 것처럼 일단은 꽤 넓게 해석되도록 정의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저렇게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고 그 카테고리에서도 항목이 딱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면은 정보 전송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다 API를 통해서 전송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API로 항목이 지정되어 있는 것들만 지금 전달되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송 요구 시점으로부터 언제까지에 관한된 정보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업계에서도 약간 말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보를 어떻게 그럼 흘러가게 해가지고 받을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보시면은 이게 건강정보 고속도로라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각 이제 의료기관이 여러 데 흩어져 있고 심평원도 그렇고 건보공단도 그렇고 다 각자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고속도로를 깔자라고 해가지고선 꽤 오래전부터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고 기존부터 있었던 플랫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가지고선 그대로 마이데이터에다가도 활용을 하겠다라는 일단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PI를 기본적으로 다 연계해가지고선 전달을 하기 때문에 API에 있는 항목들을 기준으로만 지금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보에서 어떤 정보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 사항이 좀 걸린다는 게 현재까지는 한계고요. 그리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에서 있었던 정보를 보면은 진료의 정보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에는 진료의 정보는 없거든요. 누가 진료했는지. 근데 이런 것들도 일단 플랫폼 상에는 다 들어와 있고 아까 여기 병리검사 파트에 보시면은 여기 디콤 시리즈 정보라 그래가지고 영상의학 정보들이 표준화돼서 이렇게 표준화된 영상정보 처리 그런 표준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렇게 정리된 것들도 일단은 다 들어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이미 선도 서비스로 지정된 업체들이 있고요. 요 3개 업체들은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체들은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샌드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이미 지정을 받아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지금처럼 마이데이터 제도가 확립돼가지고 지금 진행되기 전부터 했던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도 서비스로 잡혀 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요 선도 서비스 이외에 내년도에도 또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선도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도 한 5군데 정도가 있다라고 하고 다 이제 그런 선도 서비스에 관련된 건 다 보건의료 쪽만 지금 들어와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런 업체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업체들은 샌드박스 형태는 아니고요. 이미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제도 하에서 전문기관 지정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런칭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룰루메딕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체류 중인 현지 의료기관 이제 방문할 때 해외에서 나의 진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주고 이제 그런 서비스고요. 요거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여기서 정리해 놓은 건데 병원이나 아니면은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법 준수를 위해서 마이데이터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무사항이라서 이행은 하겠는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투자를 더 해야 되고 정보보안 인프라도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유인이 없다. 그냥 의무만 부과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줘서 그 받은 누군가가 이걸 활용을 할 건데 나는 도대체 얻는 게 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다못해 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인프라 투자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병원에서는 이 병원에 있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보안이랑 연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보안에 대해서 거꾸로 내가 이걸 꽁꽁 싸매들고 이렇게 자물쇠를 챙겨야 되는데 거꾸로 이걸 풀어라 라는 제도거든요. 마이데이터는 달라는 사람한테 줘 라는 데면에서 상충될 수 있다라는 좀 우려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데이터로 의료 정보를 받는 쪽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항목이 너무 제한적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정밀의료 데이터가 우리는 제일 필요한 건데 이런 정밀의료 데이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이거를 더 가공을 해가지고선 좋은 통계 정보라든지 어떤 데이터로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건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런 볼멘 소리가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저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보안 부담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 국가정보원에서 이게 올해 2월이었는지 4월이었는지 그때 제정이 된 건데 국가정보원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병원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보안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 통제도 하고 물리적으로 보호 조치도 하고 출입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악성 코드에 대한 랜섬웨어 이런 거 다 통제를 받아야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마이데이터로 풀어야 된다. 나는 어떻게 하냐. 약간 이런 충돌을 느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 정보를 받는 쪽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저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내가 서비스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인데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정보를 내놓을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IRB라고 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어떠한 고급 정보, 정밀의료 데이터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 IRB를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면은 이런 IRB에서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인간 대상 연구 자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여기 밑에 사망에 있는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만 돼도 다 인간 대상 연구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생명윤리 생윤법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는 생윤법상의 IRB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밀의료 데이터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마이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한 데이터를 못 뽑아내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그러니까 이걸로 사업하시려는 분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큰 지금 컨선이 뭐냐면은 연구 대상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IRB를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그럼 연구 대상자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인간 대상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포괄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해가지고 그 목적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연구를 하셔서 자료를 뽑으시다가 연구가 끝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연구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후행적으로 보니 이 연구에서 그때 했던 게 이런 방향으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 목적 부분에 그 내용이 없으니까 다시 동의를 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이런 번거로움이 상당히 많아서 IRB에서 다시 이거를 대시해야 되냐 이런 지금 컨선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거 다 모르겠어.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 특히나 고급 의료 정보, 정밀 의료 정보로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너무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복잡하고 힘들다. 그리고 만약에 후행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특히나 연구 대상자가 이미 죽었으면 내가 동의 어떻게 받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러면 가명 처리해서 한번 해볼게. 가명 처리하면은 동의 없이 할 수 있잖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상에 이제 가명 처리를 해서 가명 정보로 만들 경우에 동의를 안 받고선도 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따라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목적에선 제한이 있습니다. 통계적인 처리를 위하거나 아니면 공익적 목적을 취하거나 아니면 연구 목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만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데이터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저런 DRB라고 이제 통칭 얘기하는데 DRB를 이제 큰 의료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도 그냥 운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까 전에 IRB처럼
법적인 근거가 있는 조직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감형 처리에 관련된 거를 한번 통과해 보려고선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경우들인 건데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법률 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이걸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법이라고 약칭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DRB 자체를 별도로 법제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RB에서 감형 처리를 해서 DRB를 통과한 것들은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동의 절차를 일부 생략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긴 한데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이런 목적으로 감형 처리를 해가지고선 사용할 수 있게 법제화 시켜주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수준과 그 다음에 IRB, DRB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수준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만약에 현재 마이데이터로 받으실 수 있는 정보 수준에서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서비스 출시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MVP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다음부터는 IRB나 DRB를 통해 가지고선 좀 더 높은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선도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아까 전에 김동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마이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에다가 나한테 보내. 그래서 나한테 보내라고 하는 게 본인 전송 요구권이잖아요. 근데 본인 전송을 받는 거를 나 대신에 네가 해줘. 라가 대리 행사입니다. 근데 그 대신 해주는 사람이 대신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너한테 누구한테 보내줘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비슷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그 대리해서 받은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또 맞춤형 서비스, 통합조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긴 해요, 아직은. 개정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도 지금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다만 결과적으로 효과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인 전송 요구권을 대리 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보건의료 쪽에서는 전문기관으로 일단은 받아야 되는 거죠. 특히나 특수전문기관이 돼야 되는 거죠. 이 경우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대리 행사할 경우에 이제 정보 주체별로도 통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서비스도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계속 논의가 됐지만 질문도 많이 주셨고 일단은 스크래핑도 포함을 해주곤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스크래핑도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스크래핑과 API 방식으로 가다가 궁극적으로는 API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여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게 기본적으로는 API로 받아야 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진료기록부에서 받는다라고 할 때 아까 진료기록부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진료기록부를 보시면은 그 정보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특히나 비정형 정보라 그래가지고 진료하신 진료의분들이 쓰시는 내용들이 쭈루루 이제 적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정보의 규격이거든요. 그런 통제되지 않은 규격으로 작성된 것들도 일단은 요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스크래핑이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 스크래핑의 대상에도 이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게 지금 마이데이터 특히나 이제 보건의료 쪽 마이데이터가 어쨌든 새로운 기존의 의료법상에 안 되고 막혔던 것들을 풀어주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지금 한 발짝 더 나아간 건 맞습니다. 근데 그 한 발짝 나아간 곳에서 아직 특히나 이 의료 데이터로 사업을 하시려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게 확실히 느껴지시는 거죠. 그 측면에서는 앞으로 발전을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데이터로 받을 수 있는 병의원 수는 지금 상급종합병원 47개밖에 없고 근데 반대로 그 플랫폼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건강정보고속도로 플랫폼에서는 병의원 수만 1,400개가 돼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점점점 저렇게 늘리면은 더 많은 병원의원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거는 앞으로도 늘릴 예정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보의 종류와 질도 지금 정밀의료 데이터 쪽으로 넘어가면은 분명히 부족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항목과 표준화를 거쳐서 더 많은 종류의 정보를
더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정형 정밀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정형적인 데이터 포맷이라든지 어떠한 형식으로 되지 않는 것들은 지금은 아직은 API로 활용은 안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스크래핑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단은 보이고요. 그래서 특수전문기관으로 만약에 이제 내가 정말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제 기술 수준 및 전문성에서 사업 계획도 내셔야 되고 개인정보 관리 계획, 설비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가보시면은 지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인가 6월 정도로 기억나는데 특수전문기관, 일반전문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그 안내서가 거의 한 80페이지 넘게 쫙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은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있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 물리적 조치, 기술적 조치, 관리적 조치 이런 것들 거의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정 능력으로는 현재는 지금 자본금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요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허들이 높진 않아요. 재정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마이데이처처럼 그렇게 자본금 기준이 높진 않아서 아직 큰 기업은 아니시더라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